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2020년 1회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시험은 25문제로서 재무 회계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되며 60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1번입니다.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계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네요. 회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정의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판단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보 이용자란 말은 주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이렇게 기업의 외부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회계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또는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투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그리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탁이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위탁, 수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회사 설립자가 있고요. 그 회사를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운영을 하는 회사도 있단 말입니다. 즉 경영자가 회사 설립자가 아니라 경영만을 대신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며 그때 회사 사장님은 월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사장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계를 함으로써 외부 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재무 정보 및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회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번, 채권자들에게 과거 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자, 과거 결정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참고로 채권자란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죠. 과거 결정이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1번은 과거 결정이란 말이 틀렸네요. 투자자들에게 경영 방침 및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참고로 경영 방침이라든지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회사 경영자가 하게 되는 것이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방침을 수립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경영자에게 기업의 수익성과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말, 기업의 수익성과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만약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수익성과 직업 능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이랬더라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 상공의 10월 거래를 전표에 기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입금 전표 매출 10만원 매출로 나온 것 보니까 3분법을 이용했고요. 입금 전표란 말은 차변에 현금 계정이 하나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은 상품 매출 3분법에서는 매출 매입으로만 씁니다. 상품 매출 10만원 제가 상품 매출로 했는데 3분법이라면 매출 1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입금 전표 역시 마찬가지네요. 돈을 받았네요. 외상 매출금 2만원을 받았습니다. 현금 2만원 외상 매출금 2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입금 전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 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금 전표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종업원 급여 3만원을 그래서 종업원 급여 또는 급여 3만원 무엇으로?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체 전표 그러니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외의 모든 전표가 대체 전표가 됩니다.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증가되고 50만원 미지급금 50만원 돈은 안 줬네요. 이렇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현금 계정의 증가액은 9만원이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12만원. 현금은 자산이죠. 증가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현금 3만원이 또 줄어들었네요. 총 12만원이 증가되고 3만원이 감소되니까 전체적으로 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1번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2번 거래 발생 건수는 4건이다. 자, 여기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입금전표 2개, 출금전표 하나, 3개에다가 대체전표 하나까지 4개.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입금전표 외상매출금 2만원의 의미는 상품 2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이거 3번 틀렸죠? 3번에 있는 요거죠. 입금전표 외상매출금 2만원은 외상매출금 2만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입금받았단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토지를 50만원에 구입하고 예, 토지 5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돈을 못 주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예,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X 1년 4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2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자산 승급 보험료로 기록하였다. 결산일인 X 1년 12월 31일 보험료와 관련한 결산 정리 붕괴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이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무시험에 출제되는 거죠.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한 달씩 나누어서 계산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부터 1년분이니까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2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월할 계산하니까 1년이 12달이죠. 나누었더니 한 달에 2만원입니다.
돈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산일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월달까지 석 달이니까 6만원. 그러면 24만원에서 6만원을 빼면은 요쪽은 18만원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험료 준날입니다. 보험료 준날.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보험료로 하면은 비용이고요.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비용이 되면 자산입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시급 시점에서 자산 그리고 관료일고 선급 보험료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산 지급하는 시점에 자산과 부채의 계정으로 사용하게 되면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줄어들려면 언어변 대변에 와야 됩니다. 대변이 선급 보험료가 되고요. 돈은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든 부채이든 계정이면 무조건 줄어들고 그리고 앞에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8만원이 됩니다. 다음 무엇 때문에 줄어듭니까? 비용이죠. 보험료 줄은 내용이잖아요. 얼마? 18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실무시험에 4점짜리로 출제가 되어 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일단 금액은 18만원이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고요. 지급하는 시점에서 자산입니다. 자산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자산을 무조건 줄인다 그랬습니다.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줄어들려면 대변에 와야 됩니다. 따라서 대변이 선급 보험료 18만원, 차변은 보험료 18만원.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결산시 12월 31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금의 장부금액 10만원과 실제금액 9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붕괴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결산시가 아니었더라면 돈이 지금 남나요? 모자라나요? 장부 금액은 10만원. 근데 실제 현금은 9만원. 만원이 적죠? 이렇게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기중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이고, 자, 이거죠.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현금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기중에는 현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 그리고 기중에 현금이 남았을 때는 남았으니까 현금을 차변에 적고 대변이 현금은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적습니다. 그래서 기중 문제였더라면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현금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게 기중이었다면 4번이 정답이 되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이 남을 때는 모자랄 때는 혼돈이 되잖아요. 저는 현금 과부족 기중 정리는 현금은 남차부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차부대, 현금은 남차 그리고 부대. 그러니까 현금을 적는데 기중에 남으면 현금을 차변에 적고 현금은 남차 부대니까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은 싹 다 현금 과부족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결산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겠죠. 결산시 그러니까 기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즉 결산일에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남으면 잡이익, 모자라면 잡손실. 이것은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없었고 오늘 하루에 결산일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는 바로 현금으로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는 잡이익, 잡손실은 똑같지만 기중의 현금 과부족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계정이 현금 과부족으로 됩니다. 자,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생님 돈이 남으면 잡이, 돈이 모자라면 잡손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남으니까 이익이고 모자라니까 잡손실 이익이 되는데, 어떨 때는 결산할 때 어떨 때는 현금이 나오고 어떨 때는 현금 과부족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자, 간단합니다.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입니다. 정산이 이루어질 때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결산일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산 시 현금 장부 금액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기중에 문제안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과부족은 사용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용 안 되고, 그러면 현금과 그러면 현금과 잡이가 아니면 잡손실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면서 이익 보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잡손실입니다. 이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 지운 거 쓱 빼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3번밖에 없죠?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이 문제도 역시 실무 문제로 잘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꼭 좀 이거 현금 과부족과 그리고 결산 시 붕괴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거 회계 순환 과정인데요. 이 전체의 흐름도 이론 시험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되면, 자, 우리가 붕괴를 하죠. 붕괴를 해서 어디에 붕괴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은 붕괴장이 되겠죠. 3번,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붕괴장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그럽니다. 이 전기 자체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붕괴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전기.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번은 총계정 원장이 되며, 총계정 원장을 다 작성하고 나면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산표가 되죠. 시산표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죠. 회계에서는 대변의 금액과 대변 금액 합계와 차변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그게 틀리면 무조건 틀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게 되며 결산 정리 붕괴를 기입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으며 5번도 이 전체적인 흐름이 가끔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회계 기초 부분입니다. 이것도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일단 비유동이죠. 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비유동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됩니다. 먼저 선급금이네요.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거죠. 이거는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해당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거 비유동자산이며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미수수익, 못 받은 수익이죠. 유동자산이며 당좌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비유동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임차 보증금이죠.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며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산의 분류에서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산은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이것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입니다.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납니다. 자산은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는 어쩔 수 없죠. 다른 시험은 실물을 같이 치기 때문에 실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회계운용사는 오로지 필답형, 지필형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게 되겠죠. OMR 카드는 아니죠. 우리가 상시검증은 컴퓨터로 CBT 시험,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컴퓨터로 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죠. 정기검증은 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필답형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실기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 있는데요.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 즉 부채인 경우는 빨리 갚아줘야 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순서대로 적게 되면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산 자산 이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자, 이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을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틀립니다. 제가 이거 채점을 하다 보면 거래의 이중성인데 대차 평균의 원리는 그래도 잘 안 틀립니다. 거래의 이중성을 잘 틀립니다. 분명히 문제 지문은 거래의 이중성인데 대차 평균의 원리를 답으로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는 회계에서는 차변의 모든 금액 합계와 대변의 모든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차변에 있는 돈과 대변에 있는 돈을 다 더하면 이 두 개는 항상 같다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포인트는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답이 되려면 핵심적인 포인트가 차변 돈의 합계와 대변 돈의 합계는 항상 같다. 이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이야기가 다르죠.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대변의 요소도 반드시 발생한다. 이것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이중성 안에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같다. 이 말은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맞지만 차변의 금액의 합계와 대변의 금액은 같다. 이렇게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대변의 요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들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지 대차 평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다. 이것만 제시가 되어 있으면 대차 평균의 원리지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 합계는 같다란 말과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변의 요소도 발생하게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 문제는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의외로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을 잘 틀립니다. 그리고 자본등식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변의 요소 합계와 대변의 요소 합계는 반드시 같다. 차변에는 자산이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유동자산은 됐고요. 비유동자산 네 가지가 있었죠. 투자, 유형, 가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무형. 투자, 유형, 무형. 무형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무형 자산이란 말 자체가 없네요. 비품, 눈에 보이는 거죠. 유형 자산. 상품은 재고 자산입니다. 미수금은 당좌 자산이고요. 산업재산권,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 됩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포괄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손익계산서를 말하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자본입니다. 자본,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있죠. 1번 아닙니다. 당기 순손익이죠. 정답은 2번이네요. 유동자산 조금 전에 보셨죠? 자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으로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말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 다음 거래를 분개할 경우 대변에 기입될 계정과목은 한번 볼게요.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아무 말 없는 신용카드는 후불제 말하는 겁니다. 결제일에 결제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신용카드가 오면 첫 번째 돈 안 주었단 말입니다. 돈 안 줬단 말이고, 두 번째 이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합니다.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상품 이외의 것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오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결제일에 돈을 지급하기에 돈을 안 준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품이란 재고자산이 증가되고 50만원, 돈을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구입한 것이, 매입한 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문제에서 대변에 기입될 계정과목, 대변은 외상매입금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며 2번으로 하셔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10번.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자,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 원재료, 그리고 반제품, 완성품 등 실물 자산에 대비되는 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금융자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융자산에는 실물 자산 이외에 예금이라든지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 그리고 대출금, 보험, 신탁, 기업 간의 신용 등 자산을 말합니다. 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계정인 반대말인 금융부채입니다.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예로는 매입채무, 반대말이 매출채권, 그러니까 이런 거 있겠죠.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이 뭐 금융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선수금, 선수수익 등의 부채는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 혹은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비금융부채로 분류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거, 이거 실물자산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금, 미지급금, 이는 자산이 아니죠. 자산이 아니라 예수금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이거 뭐 찍을 수도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바드럼. 그렇죠. 금융부채에 보시면 매입채무가 있고요. 반대는 뭐 매출채권. 이것들이 매출채권이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못 받은 돈, 미지급비용, 이런 것들은 뭐
비금융자산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선수금, 선수수익 이런 거에 반대 정도 되는 게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비금융 부채가 되고, 그러면 반대인 것은 비금융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맞는 것 찾는 거네요. 매입시에서 자, 일단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음을 주고받고 하죠. 환어음은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환자가 둥글 환자입니다.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우리 약 이름에 보면 환이 많이 끝에 환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황, 청심, 환. 환자가 둥글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처음과 끝이 없는 겁니다. 둥글하게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아마 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 확률이 많습니다. 이 환음은 국내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작성자, 발행자, 발행인이 제3자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 와, 말이 참 어렵죠. 자, 이 환어음은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A예요. A고 B가 있고 그리고 C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C와는 우리 회사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고요. 이렇게 거래를 주고받습니다. 거래를 주고하는데요. 자, 이때 어음을 주고받는데 A가 발행한 거,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또는 B가 발행한 어음,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지만요. 자, C가 개입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B로부터 B가 C로부터 어음을 받습니다. 어음을 받았더 뭐 A한테 주는 거 있죠.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은 C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B에게 위탁을 합니다. 해가지고 B가 우리한테 회사를 주면 나중에 최종적인 돈은 누구한테로부터 받는다? C로부터 받게 되죠. 이렇게 한 바퀴 뱅글 도는 개념이라서 환어음입니다. 자, 이게 주로 국제 간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A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B 회사한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자,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어음 같은 경우는 발행인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어치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어요. 미국에 가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왔다 갔다 비행기 싹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뭐 C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 B의 거래처가 있는데요. 뭐 C로부터 인수받은 이 어음을 우리 A에게 주게 되면 우리 A는 국내에 있는 C거래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가지 않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뭐 환어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어음은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아래쪽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약속어음이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에 비하여,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내가 발행을 하면 내가 지급을 약속하겠다 이런 것인데 비하여,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제3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A와 B 두 상대방, 이 두 당사자 간에 뭐 어음을 주고받으면서 채권, 채무가 생기는데요. 환어음은 C라는 다른 게 하나가 뭐 생기고, 이 지급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A와 B가 아니라 C가 뭐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하는 사람 있죠. C가 발행하겠죠. 수취인, 이 환어음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인,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또 지급인이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A와 B와
C가 있을 때 뭐 C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C가 되는 거지 B는 위탁만 받은 겁니다. 이 말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그러니까 C로부터 위탁을 받았고 위탁받으면 내가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행위가 있어야지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내가 부담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맞는 거네요. 매입처에서 뭐 B 회사로부터 제시한 환어음을 인수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환어음을 인수하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인수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어음의 뭐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상품 매출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으면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증가됩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이죠. 우리가 2020년 2회 문제 풀면서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상세하게 아시려면 앞에 했던 2020년 2회에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품 매입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상에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이것은 지급어음이 되며 지급어음은 갚아줘야 되는 의무죠. 채권이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처 앞 환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의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어음을 내가 발행했는데 뭐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왜? 어음을 발행하면 발행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C로부터 위탁받았던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채권도 없고 채무가 없습니다. 채무는 누가 지게 됩니까? C가 나중에 갚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환어음이죠. 환어음에 대한 질문으로서 조금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12번 매출처 상공으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회계 처리 시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이 글의 내용은 상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상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뭐 현금 5만원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고 지금은 계약금 5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계약금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선급금, 그리고 지급하는 경우는 선급금, 받는 경우는 선수금이 되겠죠. 이거 제가 잘못 받은 경우 회계 처리로 하는 거 맞네요.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 맞습니다. 자, 지급하는 게는 선급금, 그리고 받으면 뭐 선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급하면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계약금을 주더라도 건물을 지으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이것도 의외로 잘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건설 중인 자산은 선급금의 개념이므로 거래처를 꼭 걸어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 이 문제의 경우 거래처가 없으므로 걸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뭐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죠. 요거 꼭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따라서 대변에는 무엇이 된다? 선수금이 되겠죠. 5만원. 물론 선수금,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 되고요. 여기에서 대변의 실이 5개 있어요. 플로, 멜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음성 인식이 되어버렸네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자,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선수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주 상공의 당좌 거래와 관련된 거래이다.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단기 차입금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당좌 차월 한도는 200만원이다. 자, 먼저 포인트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차월이란 당좌 예금 잔고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잔고 또는 잔액보다 초과하여 지불된 부분을 말하는 부채 명칭입니다. 당좌 차월은 사전에 은행과 맺은 당좌 차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좌 차월의 기재는 당좌 예금 계정에서 적자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 계정에 부채를 기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좌 차월 계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당좌 차월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을 여기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적어두었습니다. 거래 분석입니다. 자, 9월 1일 날 당좌 예금 잔액이 50만원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당좌 예금은 50만원입니다. 9월 15일 거래입니다. 비품 1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비품 100만원이 증가되고요. 자, 당좌 예금 잔액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50만원은 뭐? 당좌 차월 50만원. 그래서 당좌 예금에는 뭐 당좌 차월 50만원이 되겠죠. 9월 22일입니다. 상품 3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다. 지금 당좌 예금 통장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좌 차월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당좌 차월 마이너스 50만원을 빼버립니다. 30만원을 빼버립니다. 30만원. 상품 매출 30만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좌 예금 통장에는 마이너스 20만원, 즉 당좌 차월이 20만원이 있겠죠. 9월 30일입니다. 상품 2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지금 당좌 예금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입니다. 당좌 차월 20만원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당좌 예금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좌 차월 20만원, 상품 20만원 이렇게 되며 9월 20일까지 당좌 차월이 20만원이었는데 새로운 또 당좌 차월이 20만원 발생해서 전체적인 당좌 차월은 40만원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차입금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죠.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금액입니다. 계정 과목에는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금액을 계산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금액은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은 얼마였습니까? 40만원이었죠. 최종 잔액은 4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회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